네, 8월 15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어제 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러모로 짚어볼 지점들이 많은데 이게 그냥 스리슬쩍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검잘알 우리나라에서 최고 두 분 모셨거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검찰이 심장부에서라고 하는 책을 내서 이 검찰의 민낯을 거의 생태 인류 보고서처럼 써내셨다라는 평가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님이십니다. 어제 증인으로 또 나갔다 오셨죠? 네, 그 지방 재판이 있어서 이렇게 오후 한 5시경에 국회 도착해서 네. 몇 시에 끝나셨어요? 8시 정도에 아. 다시 속개돼서 그죠? 예, 그러니까 속개돼서 한 시간은 한 9시 뭐 제가 정확한 시간은 이제 9시 10시 그 무렵 끝난 것 같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네요. 이따 비하인드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예,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님 요새 가장 이 검찰 뉴스에서 많이 당사자로 보이시는 분입니다. 네, 뭐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네요. 뭐 제가 어떻게 한 건 아니고 윤석열 정권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죠. 아이고, 네. 참 기자로서 또 직접 이렇게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서 보게 되고 겪게 되고 알게 되는 것도 많아 보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또 통신조회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이런 것들로 기소가 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몰랐는데 특히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건 압수수색이죠. 압수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번에 느꼈던 것은 웬만한 변호사분들도 잘 모르는구나. 압수수색 이 과정 현장에 대해서. 예. 이게 되게 놀랍죠. 네. 아니 그걸 억울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과정을 보니까 검찰이 아주 관행적으로 그냥 불법 압수수색을 해왔구나. 예를 들면 자 봉지욱 씨 압수수색하기 전에 마지막 통화 일시 봐야 되니까 실제로 저희 사건에 있었던 일입니다. 폰 좀 확인해 보세요. 그럼 패턴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패턴 여는 걸 봐요. 그거 몰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뒤에서 몰래 봐요. 어머. 그리고 엽니다 그거를.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죠. 예.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거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자 이거 비밀번호 푸세요 하면 풉니다. 검사가 풀라고 하면 풀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나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좀 자세하게 이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그래도 검사 탄핵 청문회 이야기로 좀 짚어보고 이게 언론 보도에는 맹탕이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대부분 안 나왔기 때문이긴 한데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하면서 디테일을 짚어보는 의미 한계라는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참여하신 분으로서 한동수 부장님은 좀 총평 어떻게 하십니까? 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법사위로 회부를 돼서 된 최초의 사례인데요. 그렇지 않고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직접 표결로 들어가는 절차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성과가 좀 있었다. 뭐냐면 탄핵소추 이제 검찰과 그다음에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외면하거나 여기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잖아요. 보도를 축소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이런 쪽 경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성 의원들이 좀 활약상들이 마침 제가 이제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패널이라고 하나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협찬 사건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 그 협찬 같은 경우에 협찬 같은 코바나 콘텐츠죠. 죄송합니다. 네, 코바나 콘텐츠에서 이제 운영하던 이제 김건희 영부인 그 당시에는 이제 김건희 씨 신분이었는데 그때 협찬할 때 협찬사들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할 때 굉장히 늘어났다. 특히 게임빌, 컴투스, 신한저축은행, 도이치모터스 등 실제 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협찬이 액수와 협찬사가 늘어갔다는 것을 시간적으로도 비교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위에 대비될 만한 유명한 전시회 협찬사 숫자에 비해서도 현저히 많다. 이런 지점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 주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 중인 피의자, 피고인과에 대해서 검사가 그 사적인 관계 내지는 접촉을 해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어떤 상당히 좀 깊게 호소력 설득력 높게 접근을 했고 예. 또 그에 대해서 또 정다은 증인이 예. 그 몸이 좀 불편한데도 용기를 내서 와서 아주 신빙성 높은 특별히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그 증언을 또 뒷받침해 주는 이런 성과들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조사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탄핵 심판 청구가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청문회는 그 곧바로 탄핵소추 발의된 그걸 곧바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보다 상당히 유용하다.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몇 가지 예, 한계점들은 뭐 나중에 또 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보통은 맹탕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네. 왜 탄핵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청문회였다. 이렇게 맹탕이기를 참가자로서 원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공교롭게도 그 지금 이제 여당 의원들은 예. 이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물어주면은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닌가. 마치 탄핵소추 사유가 있는지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밝히고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인 변호인처럼 안타깝더라고요. 검사의 네. 지금 김영철 검사의 변호인처럼. 네. 검사도 기본적인 막강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남용 여부에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 마치 그 탄핵 소추 대상자에 대한 변호인처럼 변호인도 뭐 아주 유능한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뭐 불기소 결정문을 보고 아주 몇 가지 이제 생각한 것들을 가지고만 계속 반복해서 하거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인 즉자적인 대응을 하거나 이제 말들이 계속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제 좀 궁색해지고 이런 식의 그래서 자꾸 애써 맹탕으로 만들어오고 싶어 하는 모습들도 보였지요. 예. 구도구님께서 판사 출신이셔서 그런지 어휘 선택이 굉장히 신빙성이 배척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법조적인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봉 기자님도 좀 보셨나요 어제?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잘 알죠. 그러시죠. 김영철 장시호 녹음 파일은 사실은 뭐 뉴탐사에서 보도하기 훨씬 전에 저희 뉴스타파가 갖고 있었고요. 관련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장시호의 친구분 저희 뉴스타파에 와서 4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고 갔고 추가적인 확인을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 뉴탐사가 또 어떻게 입수해서 그걸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더 확실한 물증이 있는 상황에서 보도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뉴탐사가 보도한 것 자체가 저는 그 의제를 던진 거잖아요. 그렇게 1년 2년 동안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5월에 장시호 씨를 제가 만났어요. 직접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시호 씨가 분명 검찰들 특히 특검의 검사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인연을 이어온 건 맞더라고요.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도 보도가 특검 도우미, 특급 도우미 이렇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분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끝나고 나서도. 근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작년 1월 17일인가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필리핀에서 잡혔잖아요. 체포됐잖아요. 근데 김성태가 체포됐다는 걸 저한테 알려줬어요. 장시호 씨가. 어떻게 그걸 알았죠? 저도 이게 어떻게 알았냐. 그때는 대답을 안 했는데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대북 송금 사건을 취재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래갖고 나중에 넉 달 후에 제가 만났잖아요. 만나서 물어봤더니 뭐 곳곳에 검사 오빠들 내가 발이 넓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요. 검사 오빠들에게 발이 넓다. 발이 넓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관계가 있었고 지금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김에 뭐 검사를 탄핵하기까지 한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보도를 하자라고 이제 저희 한상진 기자를 설득하고 있죠. 한상진 기자가 이거 맡아서 취재를 해왔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이 노린 거겠죠. 뉴스타파를 밟아서 없애고 싶고 폐간시키고 싶은 이유가 이거겠죠. 저희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면 이거 보도가 됐을 겁니다. 아 지금 다른 사건으로 일정 부분 입틀막을 시키고 그럼요. 있어서 아니 저희가 지금 저희 재판받고 취재를 못하고 수사 있다. 대비하고 하느라고 할 일을 거의 못해요. 지금 다음 주에도 저희 뉴스타파 공판이 있거든요. 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는 상태입니다. 네. 정권이 노린 효과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 저를 참고인으로 좀 부르시지.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삼겹마녀님이 봉 기자님이어도 청문회 나왔어야 했네라는 식의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아니 예. 저 한동수 부장님은 그런데 어떤 인연으로 증인 채택이 되신 거세요? 네, 그 이제 뭐 2년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경위로 됐는지는 뭐 주요 사건과 검찰 개혁 과제들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조사관이 저 사무실로 와서 이래서 그걸 받게 되었죠. 가서.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내용들에서 제가 이제 그 증언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소양이나 이런 정보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대검 감찰부장의 일들이 사건에 대한 기본 무죄 평정도 하고 사무감사 나서 이 불기소 처분이 특히 이제 문제되잖아요. 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네. 검사가 그런 봐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대해서 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있고 또 관련되는 또 제가 이제 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뭐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공범인지 여부의 판단들의 대법원의 이제 판단 기준 뭐 시세 조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주가 조작이거든요. 예. 그럼 통정 매매나 가장 매매는 서로 짜고 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거래 외형을 만들어서 주가를 이제 조작시켜서 자기 이득하고 다른 사람 이제 보이지 않는 일반 투자자들을 이제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많은 판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범은 예를 들어서 이 계좌를 빌려주고 그 실제 자금을 대주고 그리고 주식의 매도 매수 과정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적절한 그 매도와 매수 주문들을 하고 했다면 이거는 여지없이 공범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건 아주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학의 동영상에 대해서 그 인적 동일성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되냐 사람이. 검사는 봐주기 위해서 어디까지 봐줄 수 있느냐. 덮어주는 사건을 덮는 거에 대해서 영상 보고도 아니라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객관적인 정황 사실들이 있으면 국민의 경험치과 상식에 비추어서 이거는 공범이다라고 사실 인정해 주는 이러한 그런 판단들을 해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검사가 뭐 제가 굳이 뭐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례를 뭐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해임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뭐 관련 지검장이 뭐 책임을 느끼고 사직하기도 하고 그 정도의 최소한의 책임성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뭐 그런 행위들 또 내지는 또 유부남이 어떤 교제들이 또 발생해서 중징계를 받거나 이러한 유사 사례들이 있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때로는 이제 법정 구속된 이후에는 이제 신병이 묶여 있는 구속된 절대적인 의뢰 처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비정상적인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봉 기자님 말씀하셨을 때도 뭐 어떤 고소되는 것들이 두려워하실 수도 있고 고발 내지는 또 뭐 사실이 아닌 거를 두고 명예훼손적 언사가 될 수 있을까 자제할 수도 있지만 그 관계에서 많은 정보들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점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실 것들이 있으셨으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나를 좀 불렀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봉지우 기자님께서 하셨는데 만약에 불렀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를 한다면 근데 어제 이제 저는 그 유상범 의원 검사 출신이시죠. 어제 그 법사위 간사, 국민의힘 간사잖아요. 근데 이제 장시호 친구 이모 씨랑도 제가 뭐 몇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취재 많이 하셨네요.
이모 씨의 부친이 유상범 의원의 후원의 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유상범 의원은 배제됐어야 돼요. 그런 사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상범 간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폭로자인 이모 씨의 부친이 또 연관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안 나왔는데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가 이런 일이 사실은 뉴탐사 보도를 뭐 그렇게 모두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게 된 건 있죠. 근데 뭐 한 번 더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김영철 건은 끝났지만 이제 2차, 3차, 4차 다른 검사 제가 탄핵안이 생각하기에는 있죠. 개인적으로는 뭐 둘이 사적인 관계 뭐 둘이 좋아서 뭐 뭘 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뭐 검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데 가장 심각한 것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의 뭐 사건을 뭐 봐줬다거나 꼭 그 국정농단 그 사건 말고 별도의 다른 사건에 뭐 개입을 했다거나 검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변호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볼 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마 드러날 겁니다. 네, 차차. 네, 수사 정보도 다른 수사 정보도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아까 김성태 기국 이런 것들이 아주 예민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오빠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다 오빠라. 근데 약간 오빠라고 하는 거는 그분 특징이 장시호 씨 특징이 술이 약간 취하니까 저한테도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오빠라는 건 처음 갑자기 만난 건 아니에요. 장시호 씨는 국정농단 그 출소해서도 국정농단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제가 그때 JTBC 스포트라이트 탐사 프로에 있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옥중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쳐보시면 제가 장시호 변호사 옥중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시호 씨는 저를 알았고 나중에 나와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고 만난 건 지난 처음 한번 본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본인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보면 그 KPI의 전혁수 기자가 이 사건 되게 오래 취재했거든요. 그 친구가 가장 먼저 취재한 거예요. 취재했는데 혼자 하기 힘에 부치니까 뉴스타파와 협업을 제안했고 진행이 되던 과정이었는데 어제 전혁수 기자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 실제 자기 사건을 자기가 결재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그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도 그 당연히 이제 검찰의 그 특수부의 그 공고한 인연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무슨 상가내면 그냥 거의 조폭보다 더 그냥 할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들인데 당연히 예를 들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같이 뭐 국정농단 팀에 같이 팀원이었다면 마땅히 그 사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회피를 해야 될 정도로 스스로 이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이 제가 있기로는 가장 검증을 많이 하고 사실 확인을 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전통적인 의미의 레거시 언론은 이제 시사인도 있지만 뉴스타파가 아주 굉장히 최상위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사실 시작이 특수활동비 이런 그 검증들이 왜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아마 뉴스타파가 아주 강하게 미운털이 바뀌게 된 계기가 그거일 거예요. 도이치모터스의 그 취재들은 너무나 이 증거가 충분해서 그냥 판단만 기소만 하면 될 정도로 검증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그것들은 이제 뉴스타파도 하고 또 특수활동비부는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뉴스타파의 취재에 응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검증을 철저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적은 정보들 속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구나 제가 탐복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언론사입니다. 아까 그런 자료들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정의와 공정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자료도 법사위에 이렇게 행정실에 보낼 수도 있고 만약에 탄핵 심판 청구가 된다면 그 헌법재판소라든가 그 소추 대리인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죠. 네, 제3장 아닐까요? 저희가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네. 그 탐사 보도의 취재 완성도가 어느 정도는 돼야 80% 이상은 돼야 보도를 할 수 있는데 100이 되면 좋겠지만 뭐 100이 항상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물증이 있어요. 물증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아니라 장시호 친구랑 통화 녹음 파일이 그건 증거가 안 되죠. 아니라고 잡았다면 전원 증거다. 그 장시호 친구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증이 있다고요?
양쪽에 다 크로스 체크를 해서 그 물증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고 노력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혁수 기자도 마찬가지 저희랑 같이 협업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아쉽죠. 지금 일이 이렇게 돼버려서 이제 그 물증을 찾기 쉽지 않은데 만약에 지금 수사가 들어간다면 그걸 강제적으로 그거를 강제 수사를 통해서 압수를 해야 될 텐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건이 이렇게 쭉 가버리면 이 지금 검사와 마찬가지로 장시호 씨가 같은 편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 증거들을 어떻게 했을까. 그 증거들이 모초에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제가 장시호 씨한테 직접 들은 사실입니다. 네. 그것들이 그게 나오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들을 검사가 엮인 범죄에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한들 압수수색을 통해서 할까? 제가 알기로 장시호 씨 불출석 사유서도 안 내고 나온 걸로 제가 알아요.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조사받으러 한번 왔다가 다시 뭐 해외로 나간 걸로 아는데 아쉽죠. 강제 수사로 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강제 수사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강제 수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보도가 다 나와 있고 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들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른바 이제 장시호 씨 관련되는 몇 가지 이제 탄핵 소추로 삼을 만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뭐 일정 정도 한계가 있지만 형 상태로도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중징계 사유 이제 요거는 이제 파면에 해당되는 사유일 때 탄핵 심판 청구가 이제 인용되긴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그 정도 사유만으로도 이제 중징계 사유가 될 정도의 증명 소명은 이루어졌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뭐 주제넘게 제가 이제 뭐 감찰 징계 일도 좀 하고 또 검찰과 이제 판사로서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특히 중요한 점들은 그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그 절차가 단순하게 필요한 수사를 다 하지 못했다. 이렇게 수사 미진의 차원의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김스타라는 명칭이 검찰총장을 시켜줄게 이렇게 하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자리와 본인이 검찰총장을 시켜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일종의 추측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재소자를 상대로 해서 과거에 특수수사에 종사하는 검사들의 이제 정보원들을 통해서 재소자를 막 불러서 뭐 그 정보를 캐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청 검찰의 입장에 경찰청 유력 정치인에 대한 비리 제보를 가지고 수사를 성과를 내서 하면은 출세를 해요. 좋은 자리로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반부패부 쪽에서 이제 그 과장급으로 이제 좋은 영전이 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인지수사에 도움이 되면은 뭐 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그냥 추론은 되죠. 네네. 뭐. 네, 그 속도를 내면 안 되는 수사를 속도를 내고 해야 될 수사를 안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그 지금 이제 기소가 이틀 전에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에 앞서서도 통신영장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발부해가지고는 주변 사람들이 엄청 소위 말해서 털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좀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검찰 수사가 남긴 게 있더라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8시에 저녁 8시에 저희 주간 뉴스타파에서 이제 자세히 나갈 텐데 이 사건을 처음에 검찰이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뉴스타파가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고 대통령실에서 이건 희대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고 뭐 방심이 방통이 다 나서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이 수사의 시작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사였어요. 민주당과 이재명이 뉴스타파와 짜고 혹은 다른 언론사 경향신문 제가 이제 저는 JTBC에서 했던 보도 때문에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어찌됐든 이 특정 언론사들의 보도가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건데 그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수사를 딱 해보니까 이게 안 맞춰지는 거죠.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리한 통신 조회가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았다. 계속해서 했던 것 같고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저 같은 피의자에 대한 통신 뭐 영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 통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랑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 가입자들을 살펴보는 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파악한 문제점이 뭐였냐면 저의 지인이 있잖아요. 저랑 통화를 자주 했던. 근데 그 지인도 통신영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인의 지인이 또 다 그 통신조회를 당했더라고요. 이건 되게 황당한 거잖아요.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을 건너서까지 다 검찰이 가입자 정보를 가져갔다는 것은
아무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람, 피의자와 단순히 통화 몇 번 했던 사람, 저한테 문자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통신 영장. 그러니까 통화 기록을 보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사실 쉽게 나오지도 않는 건데 예.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맞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3,000명 아닙니다. 3,000명 저 이상? 개인만 1년 동안 저한테 문자 보내고 저한테 사실은 뭐 택배 문자도 오고 스팸 문자도 오고 보이스피싱 문자도 오고 하잖아요. 저한테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내신 분들은 다 그 가입자 정보를 가져갔어요 검찰이. 그럼 저 1년 만약에 저에 대해서 1년치 제 통화 기록을 검찰이 영장으로 받아갔다면 저 개인 한 명만 해도 3,000명이 넘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이 100명이 넘습니다. 야. 100명이 넘어요. 근데 모든 참고인을 다 통신영장을 하진 않았겠지만 주요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만 했어도 한 명당 또 기자들이 많잖아요. 기자들 통화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3,000명이겠느냐. 근데 왜 그렇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했느냐는 결국에는 민주당과의 연계고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건 못 찾고 남은 것은 딱 하나죠.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네. 네. 검찰의 입장은 다 이 적법하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 이제 검찰이 이제 뭐 망해가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런 말씀도 했는데요. 이제 그 수사권을 정말 그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정당성들이 해드는데 그 아주 형식적인 합법성을 얘기하는 거죠. 형식적인 합법성. 예, 그걸 법률 실증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 법 기술을 발휘한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통신조회 같은 아니 그 모든 그 지금도 이제 형벌 과잉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행정 감시망들도 있고 뭐 그런데 형벌이 너무 지나치게 매사에 정치도 이제 사법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형벌이 과잉한데 특히 그 중에도 검찰권이 너무 이제 과잉하다는 거죠. 이런 수사들은 뭐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제 예전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들 이런 사건지 삼성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많은 통화 정보들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거를 이제 과학수사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AI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각 이제 그 정보들을 어떤 분석을 하는 거죠. 관계망들이라든가 뭐 이런 속에서 이제 훨씬 더 필요한 이 소팅을 해서 이런 것들의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작업들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영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제 일단은 무차별적으로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 사실상 임의 수사가 아니고 사실상 광재 수사의 영역이고 이렇게 되면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잘 모르겠다. 통신의 자유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자유로운 표현들이 자유가 점점 더 위축되고 악용의 위료가 많은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아주 정치 수사가 정말 지금이 정말 어떤 시대인데 정말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 검사들도 내부에서 이제 아주 젊은 검사들은 아는 거죠. 와 진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되나. 이래서 이제 하나의 뭐라고 표현해요? 왁구라고 하나요? 하나 틀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사건을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이 길어지는 거죠. 주절주절 길어진다. 네, 아마 공소장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뭐 이재명도 등장하고 막 앞서 이제 뭐 한상진 기자라든지 그러니까 김용진 대표 공소장은 사실 재판부가 지적을 좀 해서 빨간 펜을 거의 썼다 이렇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만약에 보이스피싱 범죄나 국가 아니 뭐 테러 범죄 뭐 이런 거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차별적으로 막 해갖고 빨리 뭐 테러를 막거나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단 한 명입니다.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에요. 이 대통령 한 명 그나마 이 피해자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벌 의사나 자기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다 와서 피해자가 진술을 해야지 처벌 의사가 있네 없네 해가지고 뭐 재판에 넘기지 말지 검사가 판단하는데 이미 지금 재판이 시작됐는데도 이 피해자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다고 검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있어요. 왜 안 물어보죠?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뭐 대통령실이 희대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했으니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오늘 보니까 광복절 축사에 가짜 뉴스가 산업화되고 있다. 검은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또 검찰은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근데 간접적인 확인이란 말은 제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들어보셨나요?
이게 텔레파시. 네네 신조어 같긴 한데요. 예. 일단 그걸 이제 반의사불물죄라고 하는데 그 피해자의 구체적인 이제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이제 처벌할 수 없다 이래서 공소기각으로 가긴 하는데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 그 피해자가 이제 조사를 해야죠 기본적으로. 네. 뭐 피해자가 이제 의사를 이제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안 이루어졌다면 정말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대통령이 뭐라고 언명을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이제 방법사에서 아주 많은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했고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어요. 실의 입장. 그러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영수회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윤 대통령의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해서 잘 모른다 그랬어요. 이 사건 수사했을 때 뭐 국기문란 1급 살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대통령은 뉴스를 안 보나 봅니다. 이 사건을 모른다고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고 몰라서 뭐 그럼 뭐 아무런 조치를 못한 것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울 때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데 저도 사실 기자 생활하면서 김건희 여사 한 명 부르는 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해서 처벌할 거냐 말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서면으로라도 안 하잖아요. 전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 전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재판이 이제 진행되면 더욱더 그 부분을 따져 물으시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 이제 재판 준비 기일 첫 번째 이제 병합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모릅니다. 아직 일단 뉴스타파를 먼저 했고 저랑 허재영 기자를 이제 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왜 따로? 게다가 경향신문은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나요? 수사 중이다. 다 같은 건일 텐데. 되게 특수수사 이거 이제 반표문제 특수수사죠. 그 인지부서에서들의 그 역량은 뭐냐면 자백을 잘 받아내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이 좀 그런가요? 거친가요? 어떤 약점들을 잡아서 아니요 뭐 전혀 안 거치세요. 이렇게 어떤 그 자백을 잘 받아내는 거 어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백을 잘 받아내는 거, 자백을 받은 다음에 조서를 잘 이렇게 서사를 잘 꾸며내는 거, 구체성과 생생함을 부여하는 거, 뭐 이런 측면들도 그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타이밍에 사건들을 쪼갤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남겨둘 것인가 이런 어떤 판단들을 법원은 어디에 제기할 것인가 이런 아주 정무적인 그런 판단들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것은 검사는 어느부턴가 그냥 피의자와 피고인을 대립되는 당사자로 됐어요. 객관적인 이런 관청이 아니에요. 그냥 준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피의자 피고인들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갖은 머리를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아주 법 위에 법을 실질적으로 잘 위반하는 존재로 된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범죄자들은 같이 결탁하거나 하면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소가 부당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재판 맞서 싸우시겠다고 봉지욱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봤는데, 근데 판사가 이렇게 공소장에 대해서 이제 물론 봉지욱 기자님의 지금 재판은 아니고 앞서 기소됐던 이제 한상진, 김용진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소장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2시간 동안 사실상 그 빨간펜 선생님이 학생한테 지적하라고 혼을 내시는 거 비슷하게 하면서 뭐 몇 페이지 몇 쪽 몇 번째 줄, 몇 페이지 몇 쪽 몇 번째 줄 하면서 2시간 동안 공소장을 그냥 거의 그냥 씹어서 막 먹을 듯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인데 명예훼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허위보도란 걸 알고 고의적으로 비방했다. 이 두 가지만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공소장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내용이 많아. 쓸데없는 내용 다 빼.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이례적이다 생각을 했고 검찰이 처음에 얘기했던 배후 세력 같은 거는 배후 세력?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주당과 이재명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야? 뉴스타파가 고의적으로 비방했으면 악의적으로 비방했으면 그것만 너희들은 입증하면 되는데 특수부의 공소장이 맨날 이런 식이야. 판사한테 예단을 심어주려고 특수부의 공소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라는 말도 하고 그리고 판사님이 이 공소장에 니들이 쓴 내용 말이야. 사실은 내가 판결문에는 내가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써야 될 판결문 내용을 니네가 왜 공소장에 쓰니? 라고 이제 굉장히 강도 높게 지적을 했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재판이 있거든요. 분명히 고쳐오라고 했잖아요. 네. 안 고쳐올 겁니다. 그래도 되나요? 안 고쳐오면 자기들이 수사 기반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다른 증거가 없거든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예. 뉴스타파의 그 수사 기록, 증거 기록을 보니까 뉴스타파에 대한 증거는 별로 없고 JTBC 저에 대한 거, 뭐 경향신문에 대한 거, 뉴스버스에 대한 거, 다른 사건, 다른 언론사의 뭐 진술조서나 뭐 이런 증거들을 갖다가 다 붙여놨어요. 지금 검찰이 실패한 건 뭐냐면 경향신문, 뭐 다른 언론사 보도와 뉴스타파 보도와 연관성이 하나도 확인이 안 됐어요. 민주당이나 김만배가 다 뒤에서 조종하고 기획하고 배우였을 것이다라고 시작을 해놓고 증거를 하나도 못 찾으니까 이제 판사도 얘기한 게 야 증거가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데 공소장에 왜 다른 언론사 보도를 써놨어? 봉지욱 여기 기소도 안 한 사람 여기 JTBC 봉지욱 왜 썼어? 그래서 바로 기소했나 봅니다. 아니 근데 판사님도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첫 공판 기일 때 검사의 공소장에 빨간 펜을 세게 대는 거가 어떤 의미입니까? 좀 드물죠. 약간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실제 형사 재판 자체가 검찰에게 유리하다. 네, 그런 구조임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요 해당 판사님이 재판장이 상당히 좀 전문성이 있으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아마 허경무 재판장에서 이 판사의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건이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식 공소장이라는 그런 좀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국정농단 이런처럼 그 앞에 이제 공소장의 첫머리에 아주 장황하게 사실을 쓰는 거죠. 모두 사실 공소장의 첫머리에 뭐 이거는 뭐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해서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거다 그러면 그 비방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막 장황하게 증거의 내용들을 거기에 적은다든가 몇 가지 가정적인 단계들을 계속 장황하게 쓰는 거죠. 아주 그냥 무슨 논문 비슷하기도 하고 뭐 증거 내용으로 막 이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서 뭐 심지어는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주 뭐 예를 들어 한 10명 정도의 많은 검사들이 여기에 투입될 정도로 그럴 만한 사건인가? 개인적인 법익에 관한 사건인데 정말 이 검사님들도 월급을 받고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아마 꽤 받을 텐데 뭔가 해내다 보니까 이런 게 아주 과도한 장황하고 불필요하고 이건 이제 형사소송법상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합니다. 네. 그 공소장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공소 사실에 그 해당되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명예훼손 사건은 한 페이지면 되죠. 이걸 70페이지가 되면 안 되죠. 그 보도가 돼 있던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불필요한 사실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복수에 뭐 피고인도 있고 막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30페이지에 이른다 이러면 현저히 불필요한 기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지점이 뭐냐면 예단을 갖게 한다는 거죠. 미리. 그걸 다 읽어보면 증거조사를 통해서 심증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소장 달랑 한 장을 내라. 이런 취지를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거죠. 그를 위반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공소장에 쟁점이 되지 않는 사실들을 슬그머니 끼워놓으면 이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게 다른 재판에 아주 유력한 증거 자료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이런 지점까지도 이제 뭐 제 책에도 이런 점이 있더라. 제가 판사할 점에 몰랐는데 이런 점이 있더라는 기재도 적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가령 이 재판장이 이런 형사 재판을 여러 번 하시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구나. 이래서 적극적인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법원의 심사가 필요하고 그럼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니까요. 공소기각 자체가 판결이 선고되는 거죠. 네. 굉장히 근데 또 판사님이 보통 그 첫 번째 기일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건 또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빨간펜 수준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서 뭐 가능하다면 국민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나 싶을 정도이기도 한데요. 근데 다만 뭐 공소장에 대해서 뭐 판사가 이런 재판장이
그 성명을 했다 하더라도 쉽게 따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판관여 검사라든가 기소검사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뭐 지검장이든 차장이든 뭐 이 대검이든 다 지휘받아서 승인받아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네네. 일정 정도 불응되고 이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창살 없는 감옥처럼 한 사람의 인생의 가족의 평화 내지는 개인의 안전 또 내지는 뭐 변호사 선임 비용도 들어가고요. 또 개인의 업무에 대해서 이 창살 없는 감옥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부여했나요?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감옥들이 사회에 설정되는 것들이 네. 그리고 그것들이 그래서 검사가 공정하게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성과냈다라고 해서 불이한 내지는 부당한 검사들을 출세시켜주고 승진시켜주는 걸로 내 사람으로 자꾸 만들고 강화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또 이제 그 뉴스타파 사건을 사례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제 많은 이제 그 이야기들은 앞으로 이제 재판을 통해 가지고는 더욱더 이제 보도로서 맞서서 보여주시겠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겠고요. 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또 검찰 개혁 이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사례가 김건희 여사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이제 검찰이 명품백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고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2심 결과가 9월에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각각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봉 기자님 또 취재 이쪽으로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뭐 이걸 취재하지는 않았고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제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어제도 만났어요. 어제 자주 전화가 와요.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이 친구. 고민이 많더라고요. 고민이 많은데 이제 서로 누가 먼저 구속되니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아이고. 이명수 기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디올백 문제는 검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언론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에서 이 보도했을 때 아무도 받아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뭡니까? 이 그 서울의 소리 최재형 목사 제보자 아니면 이 보도자들을 망가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일부러 기획 공작했다. 뭐 디올백을 뭐 서울에서 돈으로 해서 뭐 심지어는 최재형 목사가 북한의 간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데 그런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게 사실은 언론의 역할인데 이 사건 보도 처음 나왔을 때 레거시 미디어나 대다수 미디어가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죠. 몇 달 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라고 보고 지금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이지만 제가 볼 때 언론도 너무 심각한 수준이 된 거죠. 특히 KBS, YTN 지금 이미 뭐 이 정권에서 입맛대로 사장이나 이사진을 바꾼 곳들 그리고 지금 MBC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는데 그 기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거든요. 의견이 생기는데 지금 이미 많은 언론이 정권의 입맛에 맞추고 눈치를 봐서 비판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되죠. 그 반대로 이 사건 디올백 보도가 나왔을 때 언론들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경호가 뚫리고 뭐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면 검찰 수사 결과 진작에 나왔을 겁니다. 언론이 쭈뼛쭈뼛하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 있으니까 검찰도 거봐 뭐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네 이렇게 하다 무혐의 처리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는데 무혐의 처리 안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사건을 보도한 최재형 목사나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는 저는 기소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명수 기자는 자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사가 초밥 시켜줬다고 자기한테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초밥은 참 자주 시켜주나 보네요. 저 있을 때는 전 제 돈 주고 사 먹었거든요. 근데 이명수 기자는 특별 대우를 받긴 받았더라고요. 근데 야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너 기소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 한동수 전 부장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또 그 명품백 사건의 여파로서 권익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국장께서 네.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실이 어제 오히려 이 죽음을 가져오게 한 건 민주당이다라는 식의 입장을 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목숨을 끊으신 분을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그 뭐 권익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부패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산증인처럼 이렇게 해오셨는데
어떤 자기의 명예, 자부심, 그 압박들 속에서 목숨을 끊기까지 그 과정들을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 같이 그 어디까지 이렇게 불의하고 이런 결정을 내려 지속될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실의 입장들하고 이제 같이 뭐 당정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러면 대통령실이 요 대목이 있었어요. 인권을 유린하고 또 국민을 모독한다라고 했죠. 그럼 인간적으로 이거는 사랑과 자비로운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입장을 냈잖아요. 입장을 안 내기도 하는데 냈어요. 어떠한 경우에 입장문이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사랑과 자비로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건희 그 영부인이 그 상가를 방문한 그거와 배치돼요. 행동하고. 그 또 하나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통령의 직위의 입장에서부터 대단히 협량하고 대단히 그 통합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그런 입장이죠. 어떻게 국민을 모독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 민심의 한 바닥에서 그 사실은 명품백의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뭐 명품백은 직무 관련성도 요구하지도 않고 대가성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100만 원 이상 내지는 매각인도 300만 원 이상이면 바로 거기에 위반되는 겁니다. 별 판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배우자가 그걸 받았다고 하면 배우자가 받았다면 신고하고 반환해야 돼요. 그건 여지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 청탁금지법 위반한 거예요. 다만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출을 잠시 미루는 거예요. 대통령직을 그만둘 때까지 어떠한 사유든 간에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그럼 권한이 있어도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라라고 나서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합당한 공직자의 처신인데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을까 마치 뭐 그런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들고 네. 형사적으로 모욕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숙연해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댓글창에는 두 분에게 응원과 좀 지치지 말고 계속 좀 힘을 내달라라는 말씀이 많아서요. 그 이야기로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 이명수 기자가 이제 그 디올백을 살 때 서울의 소리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개인 돈으로 산 거예요. 샀는데 요즘 굉장히 힘들대요. 재정적으로. 디올백을 빨리 돌려달라고. 리셀. 그걸 받아서 정품인에 많은 지금 수사가 정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까? 예. 이명수가 이미 살 때 동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백화점 가서 사는 거를. 정품이니까 빨리 이명수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무혐의 결정이 돼야지 피해자가 참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요. 그래도 두 분께 그 굉장히 응원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본 기자님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시죠. 예. 한동수 부장님 먼저. 뭐 여러 곳에서 고통받고 또 모든 것들이 오늘이 8.15 광복절인데 그 독립운동 하시다가 이런 분들 생각하면은 참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정말 여러 곳에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 꾸준히 가다 보면 더 좋은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도와 이런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위로와 연대의 마음은 옆에 계신 분한테도 건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대통령께서 광복절 축사에서 또 가짜 뉴스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수학적으로 가짜인 사람이 가짜 뉴스라고 하면 진짜입니다. 그거는. 이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뉴스냐 아니냐 판결을 할 때 가짜 세력이 가짜 뉴스라고 지적한 것은 진짜 뉴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전국이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눈 떠보니 일제시대가 됐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좌우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건 대통령을 비롯해 집권 세력이 이건 일본 사람이잖아요. 생각 인식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야 이거는 너무 완전 도를 넘어섰고 더 이상은 여태까지 저는 그래도 속마음으로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직 임기도 많이 남으셨고 그래서 좀 잘해서 뭐 양측이 화합하는 걸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말이라도 있었는데 저 오늘부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정권 비판 보도를 끝까지 하겠다. 네. 좀 있으면 이러다가 무슨 뭐 모르겠습니다. 뭐 계엄 사태라도 오지 않을지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 지금 군사 정권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지. 네.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전하고 계시니까 힘을 내 가지고 또 어떤 보도와 그리고 좋은 지적들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도록 하겠는데요.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77만 원 최대 혜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유심도 변경 시에 최대 30만 원,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3초 만에 통신사별 월 요금 계산이 가능하고 365일 상담도 가능합니다. 무제한 5만 원 지인 추천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인터넷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추가 혜택, 지인들이 가입한 만큼 계속 5만 원 상품권 무제한으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번으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김은재 뉴스인 8월 1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은재 인터뷰 방송으로 특별 편성 준비했으니까 꼭 놀러 오십시오. 내일은 김준일 시사평론가, 임경빈 작가, 곽우신 기자가 출연해서 현안 제대로 털어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